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 두 번째로 주목한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일어난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역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시작한 변화입니다. 그럼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0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직후에 미국 정부가 심각한 반성을 합니다. 제조업이 경제와 고용의 안전판인데 미국 제조업이 너무 중국 등 해외로 다 빠져나간 나머지 경제와 고용의 안전판이 없어져서 금융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강력한 제조업 유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어링 정책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 나아가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18년부터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무역 분쟁과 패권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패권 전쟁 성격이 강합니다. 무역 분쟁은 기브 앤 테이크로 2, 3년 만에 협상해서 끝낼 수 있는데 패권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한쪽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가게 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한쪽이 무릎 꿇을 때까지 진행이 된다. 제가 2021년에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국가 회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는데 미국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패권 전쟁이다. 미국의 정계, 관계, 학계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불량국가 중국을 꺾어놓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의 큰 우환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꺾어놔야 된다. 중국이 미국 GDP가 70%까지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패권 전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 대통령 바이든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어프로치가 좀 다르죠. 트럼프는 미국 혼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는데 바이든은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의 주요 국가들 한국, 대만, 일본을 끌어들여서 칩4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또 중국 밖에다가 제2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특히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IPEF를 2022년도에 출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시작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결국은 배터리 소재 같은 데서 중국 소재의 비중을 낮춰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다 낮추기 어렵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퀀텀 컴퓨팅, AI, 또 바이오, 배터리용 2차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미국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팬데믹으로 미국이 아주 큰 낭패를 봅니다. 이 마스크 같은 필수 물자도 다 중국에서 제조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팬데믹의 어떤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필수 물자는 자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최근에 AI 발전으로 특히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선진국의 공장을 지어도 과거만큼 이 노동력이 많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의 글로벌 기업의 전략은 원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도요타죠.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걸 하면서 생산 라인 또 협력체 업체의 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원가를 효율화시켰고요. 또 기업들은 중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올인함으로써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리는 형태로
원가 절감을 도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인데요. 애플은 아이폰 조립 라인의 98%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수요는 견조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따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폰 공장이 중국에 있던 공장이 툭하면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데다가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애플은 최근에 아이폰 생산 라인의 4분의 1을 인도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에어팟이라든지 다양한 애플 기기들을 베트남 등 동남아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의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 만드는 게 가장 싸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에 올인했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결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생각은 원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거점을 복수화시키는 게 낫다. 거점을 복수화시키고 지역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efficiency, 원가 효율성 극대화 전략에서 지금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일정 부분 틀었는데요. 우리는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빼서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로 가져왔고요. 일본은 2012년에 다오이다오 영유권 분쟁을 중국과 심각하게 겪으면서 역시 중국 비중을 낮추고 중국에 있던 생산 라인을 동남아와 다시 일본으로 유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계든 한국계든 미국계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거점을 복수하고 지역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공장이 나가는 걸 흔히 우리가 오프쇼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프쇼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임금 국가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원가를 낮추는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이었고요. 또 다른 유형의 오프쇼링은 고객이 있는 시장의 공장을 만드는 시장 접근형 오프쇼링이었는데 지난 40년간의 압도적인 트렌드는 저임금 국가, 특히 중국의 공장을 만드는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공장을 짓는 시장 접근형 오프쇼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은 앞으로 정체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그런 유형의 원가 절감형 오프쇼링은 앞으로 퇴조한다. 이미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순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나오는 기업들은 많아져서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한 국가들이 떠오르고는 있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대한 국가들이 어딜까요? 일단 아시아에서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절반도 안 되는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 많이 베트남에 제조 거점을 옮겨놨는데 2023년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킵니다. 즉 앞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읽히죠. 또한 세계의 공장들이 몰려들고 있는 또 다른 입지는 인도입니다.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인도. 그래서 인도가 사실은 지금 애플 아이폰 조립 라인도 끌어들이고 있고 삼성전자 조립 라인도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인도가 새로운 제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트렌드는 니어쇼링입니다. 주요 거점 시장 주변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유럽 시장을 공략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인접에 있는 나라 중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고 인건비가 월등히 싼 나라가 있죠. 바로 멕시코로 지금 전 세계 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상 최초로 멕시코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를 추월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네 번째 권역이 어딜까요? 세계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바로 동유럽입니다. 서유럽은 여전히 인건비가 비싸니까 낮은 인건비가 필요한 산업이라면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로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4대 권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중국이 그랬듯이 해외 투자가 많이 몰려드는 나라가 결국은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등 동남아, 인도, 그 다음에 멕시코, 동유럽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 4대 권역을 다 합쳐도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 좀 떠올라야 되겠죠? 바로 또 다른 지역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세계 투자가 급속도로 몰려들고 있는데 2022년도 세계 투자의 해외 직접 투자의 약 4분의 1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중국으로 가던 해외 직접 투자가 이제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높아졌다. 중국 비중은 15% 이하로 떨어지고 미국이 25% 정도까지 올라갔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도 한국 기업 해외 직접 투자의 약 35% 가까이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과 10년 전 같으면 이 정도 수치는 중국으로 가야 될 투자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랑하죠.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72조 원을 했다. 실제로 지금 약속한 투자까지 합치면요 100조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이 2000년서부터 2021년까지 해외 직접 투자한 게 600조가 좀 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 투자 발표한 것만 100조를 훌쩍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미국 같은 나라로 가는 시장 접근형 해외 직접 투자가 옵쇼어링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쇼어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뭘까요? 해외로 갔던 공장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리쇼어링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2010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10개뿐이 안 돌아왔는데 2021년에는 무려 1844개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럼 미국으로 왜 돌아올까요? 사실은 미국은 여전히 인건비가 비싸고 노동의 질이 안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조업 투자가 미국 기업도 유턴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2014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 GE의 제프리 멜트 회장이 저를 초청해서 GE 임원진 전체가 모이는 경영 워크숍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강연한 다음에 이제 이멜트 회장하고 만찬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GE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었는데 GE는 2013년에 냉장고 공장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렸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공장은. 그리고 앞으로 짓는 공장은 다 미국에 짓겠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공장은. 뭐 미국 밖을 겨냥한 공장은 여전히 중국에 짓겠지만. 해서 제가 이멜트 회장한테 왜 GE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바뀌었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중국도 인건비가 폭등해서 또 물류비용, 규제비용까지 합치면 중국 제조 비용이 미국 제조 비용의 80에서 90%까지 올라왔다. 여기다가 미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법인세를 몇 년 동안 면제해 준다든지 또한 투자 금액, 그래서 1,000만 불 투자를 미국으로 되돌리면 200만 불을 캐시백 해준다든지 또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각종 인센티브가 미국에 있었고 또한 GE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선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 인건비의 차이를 또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게 9년 전에 제가 GE의 제프리 멜트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9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과의 인건비 격차는 더욱 좁아졌고요. 제조원가 차이는 더욱 좁아졌고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는 강화됐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무려 1844개 공장이 돌아올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되고 있고 이렇게 제조업에서 엄청난 고용 창출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오프쇼링 패턴의 변화 또 리쇼링의 급증 이것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 탈냉전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 지정학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을 지속시킬 겁니다.